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추억팔이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바쁘게 사느라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립지도 않았고 딱히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여보, 나도 동창 모임 생겼어.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SNS로 다시 엮이는 경우도 많고 아내도 꽤 사교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늘 피곤해 보였고 주말엔 대충 트레이닝복 입고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정장을 입는 겁니다. 머리는 고데기로 말고 향수도 제가 싫어하던 진한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직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반응하더라고요. 뭔가 있다, 뭔가 숨긴다. 이건 그냥 동창 모임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괜히 의심했다가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 후 늦게 들어왔고 술을 마셨다는 핑계를 대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입고 온 옷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나갈 때 입었던 치마가 아닌 다른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 옷이지 왜 갈아입었지? 설마 옷까지 준비해 둔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 몰래 그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보는 노트북에서 로그인된 계정으로 몰래 들어간 겁니다. 거기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 사진. 모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강도윤.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친구. 20대 초반까지도 자주 어울렸던 친구였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 그가 아내 옆에 있는 거지? 왜 둘이 유독 다정하게 붙어 있는 건가? 저는 그 순간부터 확신했습니다. 이 둘 뭔가 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나마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놈은 제 결혼식에도 왔었습니다. 축의금도 냈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 아내와 저렇게 다정하게 찍힌 사진에 웃고 있었다는 게 저는 그 순간 뭔가 안에서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상태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그래? 예민해졌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저에겐 아무 관심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저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시선이 흔들렸고 웃음의 온도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고 저는 일부러 아내 앞에서 동창 모임 얘기를 꺼냈습니다.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요즘은 그런 거 안 해. 다들 바빠서. 그냥 카톡만 해.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모임 사진이 올라왔고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온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짜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이대로는 못 참겠다. 그래서 아내가 외출한 날 몰래 옷장 안쪽에 숨겨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주 예전에 사용하던 공기계였습니다. 위치 추적용 앱을 몰래 설치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심고 핸드폰을 아내의 차 뒷좌석 밑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져 있어서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카페, 그 다음엔 식당, 그리고 마지막엔 모텔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길 바랐습니다. 진짜로 아닐 수도 있겠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저는 발을 덜덜 떨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텔에 2시간이나 있었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하죠. 2시간이나.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차 안에 제가 넣은 핸드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텔 이름과 위치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 무슨 일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이 악물었습니다. 들킨 걸 모르고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태도조차 얄밉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뻔뻔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내 친구랑 바람이 나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저는 그날부터 아내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싸매고 증거를 쌓고 완전히 확실해졌을 때 한 방에 치고 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아내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새 핸드폰을 하나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설정을 바꿨습니다. 모든 기기 접속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로그 기능을 켰고 아내의 휴대폰 IP를 따로 기록해서 활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자주 쓰는 노트북의 브라우저를 체크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방문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곳엔 아주 익숙한 주소들이 있었습니다. 모텔 예약 사이트, 특정 카페의 위치, 주차 가능한 조용한 레스토랑. 저는 그걸 보며 아내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는 시간, 위치, 머무는 시간, 너무나 상세하고 일관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캘린더 앱에서 예약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날짜 옆에 적힌 메모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0시, 도윤 5층 방. 저는 그 순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윤, 제 친구, 그 인간의 이름이 너무나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시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초소형 렌즈였습니다. 평소 아내가 사용하는 차량 대시보드 아래쪽에 설치했고 거기서 녹화된 영상은 제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영상이 찍혔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웠습니다. 얼굴은 선글라스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몸짓과 목소리, 걸음걸이. 저는 그게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 인간 특유의 비웃는 말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너 진짜 대담해졌네. 너무 들키고 싶은 거 아냐?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비웃고 있었다는 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
우리 집에서 도윤과 주고받은 영상 통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지, 식탁, 소파, 그 영상 통화 배경에 전부 우리 집이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 간 사이에 그 인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침대에서 통화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절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집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공기청정기, 냉장고, 조명 시스템, 우리 집은 부분적으로 스마트홈이었기 때문에 기기 작동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없던 날 정오부터 3시까지 집 안 조명이 켜져 있었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침실 공기청정기가 가동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가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조롱하고 깔보고 속이면서 우리 집 안방까지 더럽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박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평소 잘 안 마시던 위스키를 꺼내놓고 혼자 원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를 짓밟고도 무사할 수는 없다. 그 다음날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복수 계획을 짰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위치 기록, 심지어 스마트홈 사용 로그까지. 변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아내뿐 아니라 상간자한테도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저는 바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감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건 이제 사랑이나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배신에 대한 복수, 인생을 망가뜨린 인간들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낼 준비를 하면서도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우리는 유리해집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저를 다잡아줬습니다. 저는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이제는 증거가 말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윤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그 인간은 저에게 친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아내에게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도윤의 회사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인간은 중견 IT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이름만 말해도 아는 회사였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과 태그로 근무지 위치와 동료 관계도까지 파악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인사팀 메일 주소를 알아냈고 사내 익명 제보 시스템도 확인했습니다. 회사 윤리 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 직원의 사적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내부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의 사내 익명 제보 창에 내용과 증거 일부를 올렸습니다. 사진, 메신저 대화 일부. 그가 기혼 여성과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명확한 정황.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본인임을 알 수 있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갑자기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를 힐끔거리며 말투가 바뀌었고 괜히 선물도 사오고 집안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미 들킨 줄 눈치챈 걸까 아니면 도윤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바로 그 다음 날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번호였습니다. 할 말 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놈이 이제 와서 뭘 하려고 이러는 거지. 저는 일부러 시간을 미뤘습니다. 바쁘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쏘아붙이자 도윤이 그제야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회사 쪽에서 연락 왔다. 내부 조사 들어간다고. 누가 신고했대? 너지? 이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들통난 거구나.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도윤은 초조해졌는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자고.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동창 모임 단톡방에서도 조용히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묻더군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내 앞으로 소장 하나 갔을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뭐야? 소장이라니 무슨 소리야? 저는 봉투 하나를 꺼내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인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치 기록, 영상, 통화 내역, 카카오톡 캡처, 도윤과 함께 찍힌 사진들, 그리고 제가 정리한 타임라인 문서까지. 아내는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둔해 보였어?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어?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사람은 그냥 잠깐 감정이 흔들린 거였어.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감정이 흔들렸다고. 그 흔들림이 몇 달이 넘도록 지속됐고 그동안 내 인생은 조롱당했는데 그게 흔들림이었다고.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명 필요 없어. 변호사가 다 정리했어.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봐줘. 그 사람하고 다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은 내가 우리 집 침대에 그 인간 데리고 오기 전에 끝났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도 곧 연락받을 거야. 직장에서도 조사 중이더라. 너도 각오해.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 다 준비돼 있으니까. 아내는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감정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된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는 척했지만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마음이 약해질 줄 알았던 걸까요?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고 되돌릴 생각은 단일도 없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소장을 받고도 정식 대응을 하지 않았고 도윤 쪽은 답변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상대방한테 불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했고 도윤에게는 이미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소장을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받아줬고
그쪽은 합의로 끝내면 안 되냐며 애원하듯 말하더랍니다. 합의?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인간의 직장을 무너뜨리고 평판을 망가뜨리고 삶을 뒤집어 엎을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이 다니는 회사 앞에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퇴근 시간을 노렸습니다. 회색 양복에 핸드백을 든 도윤이 건물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눈치를 보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렸고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변호사가 저희 쪽으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합의금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협의 이혼으로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협의 이혼?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가정을 버리고 기만한 사람이 협의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샵 명의에 대해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가게는 처음 시작할 때 제 돈으로 차렸고 아내 명의가 절반 들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이 정도면 피부샵 전부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남편이고 자본도 남편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했고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카드 거래 내역 전부 제출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만을 위해 몇 주를 참아왔으니까요. 그 다음 주 드디어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첫 신문일. 저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출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윤은 나오지 않았고 아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다시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매우 상세하고 명확합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날로 이혼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청구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4천만 원. 그리고 상간자 도윤에게도 추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합의 좀 하자. 돈이 없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대출받아. 내가 무너뜨린 가정의 값이야. 그 후 도윤은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회사에도 제가 보낸 증거자료가 전달돼 있었고 평판은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도 조사 대상이 되었고 내부 규정 위반으로 감봉과 승진 배제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다시 한번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어. 제발 이쯤에서 멈춰줘.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 못했겠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우습게 봤던 대가를 받아라. 한편 아내는 이혼이 확정되자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도 가게도 재산도 전부 저에게 넘기고 손에 쥔 건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활비로 아내 통장에 입금해줬던 돈까지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아내는 더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집 앞 모든 흔적을 다 없앴습니다. 소파, 침대, 커튼, 조명, 아내가 손댔던 물건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 가구로 채운 새 공간에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동창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하나하나에게 익명으로 그가 한 짓을 알렸습니다.
동창회 단체방에도 누군가 캡처를 올렸더군요. 도윤이 그놈 결국 저랬네. 얼굴에 철판 깔았구나. 그 후 도윤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습니다. SNS도 폐쇄했고 회사 내에서 격리되다시피 생활하며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내는 더 심각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집거 생활을 하다 결국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는 의심하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도윤의 메시지를 받으며 치가 떨리던 순간, 그리고 아내가 울며 매달리던 모습까지 저는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돌려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젠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기록, 끝난 드라마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재산 분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피부샵 100% 제 명의 아내 명의로 된 공동예금 해지 및 전액 회수, 집 소유권 변경 완료. 모든 법적 절차가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 쪽은 법원에서 정해준 6천만 원 배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분할 상환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매달 13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4년 넘게 말입니다. 도윤은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렸고 그 일로 가족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메일을 보내고 지인을 통해서까지 접근하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동정도 미련도 애정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 일에 대해 굳이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까운 동료 몇몇에게만 털어놨고 그들은 놀람과 동시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형 진짜 잘했어요. 그렇게까지 철저히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내심 웃음이 났습니다. 누구보다 온순했던 제가 이런 복수를 완성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 새 가구, 새 번호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조차도 새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혼자 맥주 한 캔을 따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나는 살아남았고 그들은 망가졌어.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 때 묘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제 감정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는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세상엔 참아주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속이고 무너뜨린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랑이 얼마나 잔인하게 배신당했는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게 만든 복수 또한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잘못 건드렸다는 걸 평생 기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신혼 3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던 때였어요. 비록 집은 작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매일이 행복 그 자체였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벅찰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좋을 만큼 마음이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저는 곧 처절하게 알게 됐습니다. 신혼의 설렘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여자의 존재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전 연애에 대해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저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궁금해하냐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낮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택배인가 싶어서 나갔죠.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짜고짜 제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김모 씨 아내분 맞으시죠?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맞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그 종이에는 병원 진단서가 적혀 있었어요. 임신 구주.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여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당신 남편 아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얼떨떨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뻔뻔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계속 만났거든요. 당신이랑 결혼하기 직전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편이 저랑 결혼 준비하던 그 시기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이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여자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나한테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자와 함께 남편이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차라리 헛소문이길 바랐죠. 그런데 남편을 보자마자 그 여자가 오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그런데 남편은 변명조차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인간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길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쩔 건데요? 나 임신했는데. 애 낳으라고요? 말라고요? 당신이 결정해봐요. 그 말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개 같은 상황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대판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그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정말 사랑한 건 너뿐이야. 걔는 그냥 그랬어. 사랑한 건 나라고요. 그런데 결혼 전날까지 다른 여자와 밤을 보냈다는 인간이 사랑을 입에 담습니까? 저는 참다 못해 남편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손이 얼얼했지만 속이 조금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을 쫓아냈어요. 그 인간의 얼굴을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를 수십 통씩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니, 사실 생각이고 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울고 또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소파에 앉아 벽만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여자의 얼굴과 그 병원 진단서가 맴돌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남편의 전 여친이 임신했다고 찾아오는 게 이게 현실입니까? 저는 억울하고 분하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그 결과로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변호사는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상간녀 소송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복수라도 해야 내 인생이 덜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뻔뻔했냐면 소송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고도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는 어쩌고요.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그래요? 제가 이 문자를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피해자라니요. 그럼 나는 뭐냐고요. 남편이랑 결혼 준비하는 동안 뒤에서 몰래 만나서 저를 기만한 사람이 피해자입니까? 저는 그 문자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의 칼을 빼든 겁니다. 이대로 이 인간들과 끝낼 수 없었거든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시작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락날락하고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제 속은 이미 다 문드러졌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무시하니까 집 앞까지 찾아와 문 두드리며 애원하더라고요. 한밤중에 초인종이 울리고 문 너머에서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열어줬다간 또 흔들릴까 봐요. 그래도 남편은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미안해. 나 진짜 후회해.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도 치가 떨렸습니다. 후회면 다냐고요. 후회한다면서 그 여자랑 그 짓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상간녀한테도 문자가 왔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러더군요. 저도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결혼 안 한다더니 갑자기 결혼해서 저도 놀랐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 여자한테 동정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는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자기 입장을 변명하더군요. 저는 그 문자를 전부 증거로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변명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법원에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더 큰 일이 생겼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부모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얘야, 한 번만 용서해라. 그년이 애를 가졌다지만 그래도 부부 관계는 지켜야지.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여자를 연이라고 부르면서도 왜 그 인간은 용서해야 하죠?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인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지더군요. 너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내가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쩌라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잘못한 인간 대신 제가 이걸 감수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시부모를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들 잘못 키우신 거 책임지세요. 그렇게 시부모까지 엮여서 저를 괴롭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소송 준비는 착착 진행됐어요. 변호사가 철저하게 준비해줬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며 결혼 직전까지의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모았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가져온 진단서도 물론 복사해서 제출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죠. 변호사도 확신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무조건 이깁니다.
상간녀도 손해배상 책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엄마가 제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마 그 착한 사위가 그럴 리가 있냐며 저를 다그쳤어요. 그러다 제가 증거를 다 보여주니 그제야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울부짖는 엄마를 보는데 저는 죄송하고 억울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부터 친정엄마는 저보다 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그 인간들 절대 행복하게 두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독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나는 당한 만큼 받아내야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물론 몸과 마음이 지쳐갔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그날 법정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 여자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싶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판사가 저를 보고 차분히 묻더라고요. 변호사는 제가 지금껏 모은 증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 전날까지 만났던 사실, 그리고 임신한 채로 저를 찾아와 도발했던 행동, 그 모든 걸 진술했어요. 반면에 그 여자는 변명뿐이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도 속았어요. 저한테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이딴 변명이요. 판사님도 어이가 없었는지 묻더라고요. 그러면 왜 임신한 사실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바로 알렸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그 질문에 그 여자는 대답도 못했어요.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는 저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 임신에 이르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정의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제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법이 제 편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성하는 척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원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했어요. 결국 남편은 위자료와 함께 재산 분할도 저한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게 너희들이 뿌린 대가야. 평생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법원 판결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고 남편과의 이혼도 확정됐지만 저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들이 받은 처벌이 고작 이 정도라니 너무 억울했어요. 저 혼자 받은 상처는 몇 배, 몇십 배인데 법이 줄 수 있는 건 돈 몇 푼이라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야겠다. 내가 무너지는 걸 그 인간들이 바라겠지. 절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판결문을 손에 쥔 채 그걸 복사해서 두고두고 볼 생각을 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그 판결문이 저한테는 일종의 방패였어요. 내가 언제든 이 사실을 들춰낼 수 있다는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 아이가 크고 난 뒤 그 엄마의 추악한 과거를 알게 된다면 그게 진짜 벌이겠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공론화를 결심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실명을 공개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사건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면 어쩌지 싶었죠. 그런데 막상 올리고 나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모두가 저를 응원했어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평생 벌받아야 한다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힘이 났어요. 그래. 내가 당한 걸 알리길 잘했구나. 나는 피해자고 내가 숨을 이유가 없다는 걸 그때야 다시금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간녀가 얼마나 뻔뻔한지 욕했고 남편 같은 인간은 진작에 인생에서 끊어냈어야 한다며 다들 저를 위로해줬어요. 누군가의 위로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제 글이 올라온 걸 알았는지 변호사를 통해 항의해 왔어요. 명예훼손이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저는 꿀릴 게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를 썼거든요. 오히려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적을 내려야 할까요? 변호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라면 문제 없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사는 동네 커뮤니티에도 제 이야기가 퍼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당연하죠. 본인이 저지른 죄값이니까요. 저는 차라리 속이 시원했습니다. 잘 됐다 싶었죠.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때로는 법보다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남편은요.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다시 연락해 왔어요. 그 내용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나 이제 진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딱 한 줄 보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영구 차단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그 인간의 그림자도 드리우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뒤로도 그 커뮤니티에 꾸준히 제 소식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많은 응원을 보내줬고 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며 연락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내가 겪은 이 고통이 헛되지 않구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구나. 내가 이겨내야 그런 사람들도 버틸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녀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 몰래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운 거였더라고요. 이게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남편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간남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 전부를 그 남자에게 넘겼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끝까지 갈 겁니다. 이런 인간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돼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하게 통쾌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도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고 그 여자는 법정에 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인간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구나. 법정에서 두 번째 패소한 그 여자는 결국 직장도 잃고 집안에서도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바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평생 그 죄값을 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을 자다 깨면 갑자기 그때의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전 여친이 임신했다며 찾아왔던 그 순간. 아직도 꿈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웠고 이겼고 결국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제가 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법적 절차도 끝났고 공론화도 충분히 됐는데도 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대단하다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상처라는 게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흉터가 아니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왜 하필 나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 인간은 예전과 다르게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순간 속으로 쾌감이 밀려왔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인간이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이 그렇게 엎드린 모습이 저는 너무나 통쾌했어요. 그 인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제야 내가 뭘 잃었는지 알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 쳤어요. 뭘 이제야 알았냐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애원했는데. 그때는 나를 무시하고 그 여자 편을 들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요. 저는 그 인간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늦었어. 늦어도 한참 늦었어. 이제 내가 뭘 하든 나한텐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그 인간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도 이제야 인생 망한 걸 아는 거지. 그래도 넌 잘했다. 끝까지 안 흔들린 거 잘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울컥하던지요. 저는 엄마 앞에서 또 울어버렸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했냐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잘못한 건 걔네들이지. 그 위로를 듣고 저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바쁘게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큼은 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인간과 관련된 건 하나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상간녀 있잖아요. 그 여자가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친자 확인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대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현실이 이렇더라고요. 남편은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결국 검사를 해보니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걸 듣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 인간들은 정말 끝까지 막장이라고요. 그 여자는 그걸 알고도 저한테 와서 임신했다고 협박했던 거였어요. 남편도 그걸 믿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고요. 그 인간들 둘 다 서로 속이고 또 속은 거죠. 이게 인간입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탈하게 웃어버렸어요. 그 여자도 결국 그 일로 망신을 당했대요. 그 여자가 다니던 동네에서 소문이 쫙 퍼졌대요.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구냐며 뒷말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전해준 건 남편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해서 너는 진짜 다행이다.
그런 인간 옆에 안 있는 게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다행이에요. 그 인간들과 인연을 끄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인간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겠죠.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차근차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상처 덕분에 누구보다 단단해졌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에 다시는 그런 인간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묻더군요. 그렇게 힘든 일 겪고도 다시 누굴 사랑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랑은 할 수 있겠지만 다시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을 거다. 그게 저한테 새겨진 교훈이었어요. 저는 믿음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얻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연락을 계속하며 혹시라도 상간녀나 전 남편이 다시 접근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 조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법의 무서움을 알게 됐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선 법이 가장 든든한 무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저는 처음엔 그 사람한테도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저의 불안과 상처를 이해해줬고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을 믿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밤에 갑자기 악몽을 꾸기도 하고 불현듯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누가 다시 내 인생을 망치려 한다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번 무너졌던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결국 저 자신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기로 했고 다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라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인간들이 평생 느끼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피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다. 이 문장이 저한테는 승리의 증거였고 제 자존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 드는 인간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법으로 싸울 거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인간들이 악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제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